어느 늦은 밤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한 외국인 여성이 서울 인사동의 한 골목길을 정신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길 잃은 여성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마는데요. 그때 한 남성이 여성을 향해 달려오고 이 여성은 남성의 얼굴을 보자마자 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37살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드라마 원고를 집필하는 작가로 일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꽤 인기 있는 작품에 많이 참여한 나름 잘 나가는 작가였지요. 그러다 2년 전부터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작품 소재나 스토리라인이 잘 잡히지 않았고 어렵게 작성한 시나리오도 퇴짜 맞기 일쑤였지요. 게다가 5년 가까이 같이 살던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슬럼프가 와서 우울함에 빠져나오질 못했고 결국 남편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같이 한 집에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저한테는 숨 쉴 곳이 없게 느껴지며 결국 탈출구가 필요하여 갈라서게 되었지요. 그렇게 심란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드라마 작가라는 직업에 고민을 하던 차에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지요. 스토리도 너무 탄탄하고 몰입감도 뛰어나고 특히 동양 남자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이런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 나도 저런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드라마 작가로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지요. 그것은 흥미롭고 매력적인 아시아를 배경으로 영국 여성과 동양 남성의 러브스토리를 써보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영감과 드라마 소재를 찾기 위해 아시아행을 결심하고 같이 작업했던 드라마 감독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지요. 그러자 그 감독은 당연하다는 듯 중국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처럼 크고 인구도 많은 나라로 가야 다양한 소재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으니 한국을 가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일본 등 주변 나라들은 과거 다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는 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중국을 따라한 것이니 한국처럼 작은 나라는 볼 게 없어서 쓸만한 이야기도 없고 요즘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와는 차별을 둬야 하지 않겠냐며 1시간 가까이 중국에 대한 칭찬 아니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고민하자 결정적으로 드라마 감독의 아내가 중국인이었고 그래서 아시아 쪽 드라마에 빠삭하게 알고 있다면서 중국 소재로 글을 써오면 같이 작업하자는 달콤한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으로 소재를 찾기 위해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지요. 그렇게 중국에서 3달 살기를 계획하고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어요. 기대와 설렘이 컸던 탓일까요? 중국 북경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연착과 지연이 잦은 탓에 공항 안은 대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입국 수속을 받거나 짐을 찾기 위해 줄을 서는데 중국인들이 당연하듯 새치기를 하고 먼저 가겠다고 저를 밀치고 또 너무나 태연하게 제 앞에 서 있기까지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은 다들 다급하고 화나 보였어요. 이러다 보니 공항을 빠져나오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중국에서의 험난한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숙소는 중국 현지인들의 생활과 생각들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 호텔이 아닌 현지 가정집을 대여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서는 깔끔하고 커 보이는 곳으로 예약하였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 사진과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숙소는 생각보다 외진 골목 안에 위치해 있었고 방 청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제가 도착하자마자 대청소를 했지요. 또 이웃 주민들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골목에 모여 하루 종일 떠들더라고요. 과연 이 숙소에서 3달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좀 막막하긴 했지만 여기까지 온 결심을 다시 되새기며 시간이 지나고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긍정회로를 돌렸던 것 같아요. 우선 중국에서 유명하다는 곳을 차례차례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중국에 온 이튿날 아침 자금성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타고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행선지를 택시기사님에게 보여주고 출발했지요. 그렇게 순탄하게 하루가 시작되는 듯 싶었어요. 하지만 아침부터 도로에는 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분명 신호등이 있는 것 같은데 차들은 서로 먼저 가려고 머리를 들이밀며 끼어들기를 하고 꼬리물기는 기본이었고 차선도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 쿵 하면서 제 몸이 심하게 휘청거리는 거예요. 바로 옆차와 접촉사고가 난 거죠.
뒷좌석에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가 띵했지만 다행히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 택시 기사님과 사고가 난 차의 운전자가 차 밖에서 다짜고짜 싸우는 게 아니겠어요? 누가 와서 말리기는커녕 주변 차들은 창문 열고 싸움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막히자 주변 차들은 연신 빵빵대며 길을 비키라고 삿대질도 해댔고 기다리는 경찰은 오지도 않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겁에 질려 있었고 오도 가도 못한 채 그렇게 택시 안에 한참을 갇혀 있어야만 했지요. 다들 목소리는 왜 그리 큰지 아침부터 노발대발하며 큰 소리로 싸우더라고요. 그렇게 중국에서의 생활은 아침부터 순탄치 못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안내판이나 메뉴판에 영어 표기가 부족했고 식당에서 번역기를 사용해도 직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불편한 상황이 많았지요. 그리고 관광지나 음식점을 다니면서 보면 여기는 아직도 공공의식이나 위생 개념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공공화장실에 가려고 줄을 설 때도 새치기는 기본이고 화장실 사용 후에는 오물이 잔뜩 묻어있고 냄새도 고약했죠. 그렇게 중국에 온 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밖에서 저녁을 먹으며 가볍게 술도 한잔하고 밤 늦게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집으로 가는 골목길이 어두워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움츠린 채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더니 덩치 큰 남성 둘이 제 근처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헬로우 하더니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어로 뭐라 하면서 분명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너무 놀라서 도망가듯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했어요. 그런데 두 남성이 계속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무서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정신없이 뛰어 집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고 문 뒤에서 잔뜩 긴장한 채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중국까지 온 제 용기가 너무 무모했던 것은 아닐까?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후회가 들어 그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 저에게 다가온 두 남성은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을지도 몰라요. 중국에 와서 며칠간 저에게 쌓인 긴장과 상황들 때문에 그곳의 이미지가 저도 모르게 저를 도망가게 만들었던 것일지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처음 생각하고 계획했던 여행과 집필 작업 환경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기대와 달리 중국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내가 과연 중국에서 더 오래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중국 생활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니 기분이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시내의 유명한 음식점을 무작정 찾아갔어요.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했나요? 그곳에서 2박 3일 중국을 경유해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는 한국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다행히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고 야외 테이블석에는 저와 그 친구들만 있었어요. 저는 영국인이고 그 한국 친구들은 내일 영국으로 갈 예정이라 우연치 않게 그 사실을 서로 알게 되면서 합석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 친구들은 영어도 곧잘하며 저에게 영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저는 반대로 그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았죠. 오랜만에 저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특히 그때 매너 있고 친절한 친구들의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게 되었고 예전에 보았던 한국 드라마의 장면들이 떠올랐지요. 그 친구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하고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중국 일정을 2주 만에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한국으로 오는 내내 비행기에서 걱정과 설렘으로 마음이 요동쳤던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잠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세련되고 큰 규모의 공항에 놀랐고 입국 수속이나 수화물을 찾는 과정이 체계적이고 빨라서 또 한 번 놀랐지요. 그리고 분명 공항 안에 사람이 많았음에도 차분하고 질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너무나 상반된 분위기가 저를 놀라게 한 것 같아요. 분명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중국이 더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은 땅의 크기가 작을 뿐이지 시민의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발달된 도시를 만든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 숙소는 한옥 가정집을 대여하게 되었는데요. 고풍스러운 느낌의 외관 안에는 제가 생활하기 편하게 내부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고 아늑한 느낌이 마음에 들었어요. 중국 숙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안전했지요.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서의 첫 느낌이 너무 좋아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과 좀 더 가까이 어울려보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모임 동호회 어플을 알게 되었고, 제 숙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모임을 하는 동호회를 선택하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지요. 낯선 땅에 왔지만 중국에서와는 다르게 용기가 나고 설레어서 한국 사람들과 무언가를 함께하며 한국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임에 참석하여 만나기로 한 음식점에 갔지요. 긴장한 탓인지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정신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 친절하고 매너 있고, 또 휴대폰이 통역까지 다 해주어 대화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통역 기능은 아이폰에는 없고 한국 제품인 삼성 휴대폰에만 탑재된 기능이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면서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자부심도 느껴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서울 인사동에서 진행된 모임은 파전과 막걸리를 먹는 음식점에서 시작하였는데요. 그날 그곳에서 한 한국인 남성과 친해지게 되었지요. 한때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영국에 좋은 기억이 많다던 그분은 자기 이름이 이병철이라며 굉장히 젠틀하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제 또래 같아 보였고요.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서 그런지 영어를 잘하는 병철 씨 덕분에 대화도 순조롭게 할 수 있었고, 병철 씨가 저를 계속 챙겨줘서 모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주문한 파전과 막걸리가 나오자 다들 반갑다며 인사하고 다 같이 박수를 치고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와서 제가 느낀 점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다 같이 서로 격려도 잘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쉽게 공감해주고 응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들과 같이 섞이며 어울리다 보니 더 기운이 나고 빨리 돈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참 기분이 좋아지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친절하게 병철 씨가 파전을 잘라 앞접시에 놓아주고 막걸리도 따라 주었지요. 먼저 코리안 피자라고 비유한다는 파전을 간장 소스에 찍어 한 입 베어 먹었어요. 짭조름한 소스 맛이 먼저 느껴지더니 고소한 기름 맛과 쫀득한 식감, 풍부하게 씹히는 야채와 건더기까지 입안 가득 다양한 맛과 바삭바삭한 재미있는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참 맛있었어요. 소스에 고춧가루도 들어가서 그런지 전혀 느끼하지도 않았고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기분이 들었지요. 특히 같이 곁들여 마신 막걸리가 너무 신선했어요. 달콤하면서 부드럽다가 끝에 톡 쏘는 맛이 음료수 같았고 저도 모르게 홀짝홀짝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숨에 몇 잔을 들이켰지요. 막걸리가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머리가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취기가 살짝 올라서 그런지 언제 이렇게 행복했나 모를 정도로 행복하더라고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막걸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긴장이 풀리며 제가 살짝 취하고 말았지요. 모임을 끝내고 밖으로 나왔는데 취기가 오른 탓에 좀 어지러워 모임이 있던 인사동 골목길을 배회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가 흘렀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제 가방이 없어진 게 아니겠어요? 어디에 흘린지 기억도 없고 혹시 소매치기를 당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가방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역시 관광지나 도심에도 잠깐 정신을 놓으면 소매치기한테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매치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당장 휴대폰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기억을 더듬어 가방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점점 머릿속이 하얘지고 지쳐가고 있었지요.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려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니 점점 커지는 게 아니겠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누군가 저에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바로 병철 씨였죠. 한참을 찾았다며 안심이라는 듯 미소를 지어 보이던 병철 씨에게 저는 소매치기를 당한 것 같다고 제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죠. 그러자 병철 씨는 빨리 가방을 찾으러 가자며 어디론가 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분을 따라 나섰지요. 제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어요. 병철 씨는 제가 좀 취한 것 같아서 걱정된 마음에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고 그 가방이 경찰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말에 저를 찾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철 씨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도착해
제 신분 확인을 한 후 가방을 인도받을 수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소지품 및 휴대폰, 현금까지 모두 그대로였어요. 경찰관 말씀이 근처 벤치에 이 가방이 놓여 있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가방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주인 없는 가방을 가져가기는커녕 손도 대지 않고 경찰서에 그대로 주고 갔다는 게 말이죠. 선진국이라는 영국에서도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고 경찰서를 나온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병철 씨를 꼭 껴안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뒤늦게 서로 놀라 멋쩍은 듯 웃었지요. 병철 씨는 저에게 시간이 괜찮은지 묻더니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이 있다며 저를 근처 한 식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은 바로 순댓국 집이었지요. 한국에서는 술을 마시고 나면 이렇게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해장을 한다고 알려주었어요. 뜨끈한 국물을 떠먹으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속도 풀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같이 순댓국을 먹으며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이렇게 찾은 것이 정말 놀랍다고 얘기했지만 병철 씨는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택배를 집 앞에 두고 가도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소지품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식당이나 카페에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주문을 하러 가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이죠. 정말 충격이었어요.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주인 잃은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 당연하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부끄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놀라웠고 한국이 더욱 좋아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병철 씨 이야기도 듣게 되었지요. 10년 전에 이혼을 했고 올해 성인이 되는 아들이 한 명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나이가 51세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또래라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14살이나 많다니.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얼굴은 동안이고 피부도 너무 좋고 스타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화를 했을 때도 전혀 나이 차이가 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병철 씨는 저에게 본인이 나이가 많아 불편하거나 부담스럽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화가 잘 통해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영국에서는 남녀 간의 나이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거든요. 더욱이 저희 부모님도 11살 차이가 나셔서 그런지 저에게 나이 차이는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잊지 못할 하루가 흘러갔지요. 병철 씨와 저는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고 얼마 전에는 같이 한방병원에도 다녀왔어요. 제가 중국에서 일어난 차 사고 이후 종종 목과 손에 통증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와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며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뜸을 뜨고 침도 맞았죠.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함께하는 누군가가 옆에 있으니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더라고요. 낯선 한국에 와서 보호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요즘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 길을 위해 러브스토리의 드라마를 쓰고자 돌고 돌아 한국에 왔는데 진짜 저의 러브스토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저의 이야기 끝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지금 한국이 너무 좋고 이곳에서 만난 이 사람도 좋아지는 중입니다. 좀 더 한국에 오래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요즘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어요. 또 한국어도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더 오랫동안 즐겁고 건강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나중에 저의 한국 이야기, 저의 사랑 이야기도 꼭 다시 들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빅토리아 작가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오렌지 튜브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